3000년, 2000년 전에 돌 뭐 이런 거에 외계인이 이렇게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딱 이건 비행기야. 누가 봐도 우주선이고. 헬리콥터나 우주선 같은 것들이 맞아. 헬리콥터 맞아. 헬리콥터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눈의 착각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V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아, 저 좋아했어요, 이거.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알타이에서요. 3,500년 전 무덤에 벽화에 파충류가 이게 머리에 똑같이 진짜 우주복을 입고 발견됐어요. 아, 맞네 외계인. 도저히 땅에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도저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올라가서야만 관측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땅에서 그립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대답 못하고 계시죠? 외계인은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그리고 신비로운 고대 이야기까지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통합 진행자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경희대 사학과에서 유라시아 고고학과 동북아시아 고고학을 전공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에서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흥빈입니다. 한국이집트학연구소에서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 곽민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5분을 모시고 많은 저희를 사랑하는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학을 보다 너무 재밌다. 역사를 보다 너무 재밌다. 이거 한번 합쳐보면 안 되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뜻에 따라 통합본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일단 이 말씀 많은 분 과연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좀 되고 강인욱 교수님 오늘이 지나고 나면 역사를 보다 또 가고 싶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정프로랑 계속 할 수 방법 없냐 이런 거 아마 좀 물어보실 텐데 그건 한번 제가 잘 짜보겠습니다.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본업에 좀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역사잖아요. 고고학입니다. 고고학과 역사는 매우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지향하지만요. 네. 그나마 역사 안에서 가장 과학과 가까운 그런 데가 고고학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과학의 발을 좀 담고 싶다. 그냥 저기 체리피커처럼 그냥 좋은 분만 이렇게 쏙쏙 따오는 빼먹겠다. 것으로. 네. 고고학이 역사학의 큰 물줄기 중에 제일 과학과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학문이군요. 네. 이집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역시도 저도 이집트 고고학 전공인데 아유, 예. 다 과학이야. 근데 이게 사실 고고학은 역사학의 어떤 경우는 뭐 일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역사는 이제 문자 기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고고학은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과학적인, 응용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거의 과학이군요. 그렇다 보니까 고고학자들은 언제나 과학자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받아들인 걸로 아니 세 분의 또 동의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이분들? 환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인데요. 저희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방법은 따오는데 과학은 실험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정을 못해요. 땅을 파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이 하다가 좀 있으면은 그냥 계속 역사를 하라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천문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 네, 천문학도 네.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천문학도 저희도 되게 수동적이라서.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런 변수들을 적용해서 다른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학과는 전혀 안 맞는군요. 전혀 샘플이 랜덤하기 때문에 그리고 랜덤 조건도 이제 네. 현재 21세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네. 현재 많이 발굴하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고대 문명이어도 발굴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우연에 기초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파면 나오는 거고 안 파면 안 나올 수 있고. 또 파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거고 또 안 파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예. 요거 약간 슈레딩거 고양이 느낌이 좀 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과학의 탈을 쓴 역사다. 사실 고고학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근본이 없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 이집트가 없으면 저희는 뭡니까? 그게 왜냐하면 독창적인 방법론이 막 있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론을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주 고고학을 경찰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을 이제 수사하는 그런 수사할 것과 때.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흔적조차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추론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가용한 방법을 다 사용해서 물리적인 흔적에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고고학 발굴 작업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또 그려내시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류가 많고 오류 실수가 많죠. 많고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비유 어떨까 싶습니다. 햇빛에 물들면 과학, 달빛에 물들면 고고학.
시적이죠? 네, 이건 아마 저 역사를 보다해서 못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과학을 보다해서만 가능한 비유라고. 저는 살아 있으면 과학이고요. 네. 돌아가시고 묻히면 그때부터 고고합니다. 아, 눈 뜨고 있으면 과학이고. 예,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고고학이 어떤 학문인지는 아마 이 두 분의 말씀으로 감이 좀 오셨을 텐데, 그렇다고 뭐 1000만 년 전, 뭐 2억 년 전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대로 굳이 따지자면 언제가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고고학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남겨진 물리적인 흔적이 사실은 고고학의 주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인간의 기준은 언제까지?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인류 종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를 잡습니다. 인류 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고 올라가면은 뭐 몇백만 년 전까지 올라갈 까지 수가 있죠. 가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무슨 도구라든지 흔적 아니면 집터 이런 것들 하나하나 파내시고 예. 파고 팔수록 더 옛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 녹화하는 곳이 이제 성수동인데 여기도 사실 아주 옛날에도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사람이 뚝섬은 통일신라 시대 쪽에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가요, 사실은요, 광장동이랑 바로 건너편이 그 올림픽공원이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삼국시대의 가장 핫스팟이었습니다. 아, 거기 클럽이 있었. 예, 저기 그 아미클럽이라고 저기 고구려군하고 백제가 붙던 동네가 바로 이가는 그 당시에는 여기가 사대문의 가장 서쪽이었고 현재 우리 사대문은 사실 그때 사람이 안 살았었어요. 사대문의 서쪽이요? 중심이 현재 잠실 쪽에 있었으니까 잠실에서 보면은 여기는 서쪽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 끝이 이쪽이 되는 것이고요. 용산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그 일대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었습니다. 아, 언제부터 사대문 안에? 조선시대입니다. 전설 중에 무학대사한테 왕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십리더가라는 말은 거기까지가 사람이 살던 곳이고 앞에는 아무도 안 살았는데 좀 더 가시라, 그런 약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실제 고고학 발굴해보니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고학은 인류라는 종이 시작된 그때부터가 이제 고고학 연구 대상이시긴 하고요. 루시니 뭐 이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300만 년 전 이런 거부터는 이제 어쨌든 고고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루시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용한 도구가 확인이 되면 거기부터는 고고학이고. 그럼 조선 시대 때 뭐 아궁이 이거는 고고학이에요? 당연히 고고학입니다. 저 6.25 때 당연히 탄피 고고학입니다. 그거 고고학이에요? 심지어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역시도 네. 고고학의 연구 대상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새마을 운동한 것도 고고학이 될 수 있고요. 근데 현대까지 와버리면 이때부터 뭐가 헷갈리냐면은 인류학이나 사회학하고 이게 헷갈려 버리니까 암묵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 세대. 그 고고학에서 제일 핫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이집트가 있으니까 가장 핫하고 예. 전반적으로 전 세계 공통인 게 자기 민족이나 국가가 언제 형성되었나, 사실 그 문제가 제일 핫하고 뭐라 관심이 있고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라도 화순인가 가니까 큰 그 고인돌 유적지가 있던데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고인돌 밑에를 다 파보면 많은 유골도 나오고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나요? 고인돌이 있는데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딴 데서 죽었거나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크레인 들고 막 파는데 밑에 아무것도 안 나와서 힘 빠지죠. 꽝이구나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내가 자네만 할 때 저도 여기서 옮겼다고. 예, 그러니까는 신장으로 만든다고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은 다 있습니다. 아, 고인돌 아래에는 네네. 뭔가 나오는군요. 그 고인돌은 근데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뭐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로는 돌을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일단 땅을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쌓아요. 쌓은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언덕처럼 하면 돌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돌 밑에 있는 흙들을 파내는 거예요. 파내면서 0점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돌이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돌을 약간 세웠는데 요 사이사이에 자잘한 돌들이 막 끼워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흙을 싸서 올렸다는 거는 추정이에요? 아니면 거의 확실합니까? 실험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처에 보면은 고인돌에도 이렇게 흙들이 쌓여져 있는 것도 있고 아마 피라미드 네, 실험도 맞습니다. 많이 했고 가장 먼저 그 가설 나온 게 스톤헨지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영국에. 근데 실제로 고인돌도 바로 밑에 끼움돌을 가지고 거의 그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아, 그래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저 우리 아시아 대륙의 맨 끝쪽 그리고 저 유라시아 대륙 맨 왼쪽에서 같이 나왔다는 거는 누가 기술을 외계인이 혹시 전해줬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돌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죠. 사람들이 돌을 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작은 언덕을 쌓아놓고 경사를 이용해서 돌을 올린 다음에 나중에 언덕을 구성했던 흙을 치우는 게 웬만한 사람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또 이게 피라미드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피라미드형 구조는 전 세계에서 되게 번문화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다 이게 엮여져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피라미드는 철골 구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인간이 구조물을 쌓을 때 가장 높게 쌓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쉬운 형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다 피라미드형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나라는요? 적석촌 같은 경우도 피라미드 형태라고 할수 규모가 있죠. 좀 작지만. 규모가 작지만 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요. 제가 이제 무덤을 쌓는 감독관입니다. 제 목적은 무엇이냐? 쌓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 무너지면 안 돼요. 혼나죠. 필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피라미드는 결국 산을 모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산을 모방했다? 저 이거 반론 제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워낙 산이 많아요. 그러나 이집트에 산 별로 없지 이제 않습니까?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방했을까요? 근데 뭔가 이렇게 모래 쌓기만 해봐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쌓아봐도 결국에 세워지는 거는 피라미드 형태거든요. 모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쌓는데 다른 모양으로 쌓아 보시면 돼요. 아니, 안 되죠. 이게 뭐 네모 반듯하게 될 리도 없고. 아니 우리 김범준 교수님은 원래 우리 편 아닙니까? 저는 가끔 이제 유튜브라든지 무슨 예전에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면 네. 막 3,000년, 2,000년 전에 돌 뭐 이런 거에 외계인이 이렇게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딱 이건 비행기야. 누가 봐도 우주선이고 누가 봐도 외계인이에요. 그 부분은 언제나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나 어떤 고고학적인 흔적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지 체계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딱 봤을 때 아 이거 외계인 닮았어. 그러고서 외계인이라고 한번 생각하는 순간 그게 인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계속 외계인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 예, 근데 사실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외계인의 형상보다 이제 뭐 이렇게 헬리콥터나 우주선 같은 것들이 맞아요. 헬리콥터 맞아 헬리콥터 있었어요.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눈의 착각입니다. 헬리콥터랑 그다음에 뭐 우주선, 그다음에 뭐 잠수함 이런 것처럼 보이는 어떤 구조가 그 이집트의 그 아비도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세티 1세 신전에 있어요. 딱 보면은 정말 헬리콥터, 우주선처럼 보이지만 글자를 한번 썼다가 지우고 다시 거기다 글자를 이제 파냈는데 지울 때 삽입을 했었던 석회가 다 떨어져가지고 두 개의 문장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헬리콥터랑 우주선처럼 된 겁니다. 외계인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는 게 있어요. 외계인을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가 외계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 뭐가 외계인이냐고요? 예, 외계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 없는데 내가 처음에 외계인이라고 저에게 만들어 놓은 실제 자체가 예전부터 고대 문명부터 선민의식을 가진 신전의 제사장이나 왕족들이 자신들을 여러 가지 생물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러한 일종의 복합 모양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 외계인으로 형상화됐어요. 그럼 다시 고대 문물 보니까는 우리 저기 SF 소설에 나오는 외계인이 저기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계인이 먼저 있고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에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외계인을 가지고 닮아 볼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 미국 드라마 V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저 좋아했어요, 이거. 내가 고3 때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파충류 이렇게 먹고 예. 근데 그게 발견됐어요. 얼마 전에 알타이에서요. 3,500년 전 무덤에 벽화에 파충류가 이게 머리에 똑같이 진짜 우주복을 입고 발견됐어요. 아, 맞네 외계인.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샤먼이 뱀의 탈을 쓰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거대한 가면을 쓰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V라는 영화를 안 봤으면은 우주인이라 생각 안 할 거고 그냥 뱀머리를 한 샤먼이다 이럴 텐데 그걸 보고 나니까는 봐라 이거 우주인이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습이 거기에 잠시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뭐 그런 샤만에 의한 주술적 의미의 그림이거나 혹은 뭐 문자 겹친 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될 뿐이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헬리콥터 없는 걸로 이게 가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자료들은 해석하기가 쉬운 게 거의 대체로 옆에 문장들이 쓰여져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그 시각 자료를 보고서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를 투영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외계인의 존재를 막아보려고 하셨다면 제가 더 확실한 증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남미에 가면 말입니다. 미스터리 서클 뭐 이런 것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저히 땅에서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도저히 정확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에 올라가서야만 관측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땅에서 그립니까? 이거는 여러분 지금 대답 못하고 계시죠? 네. 외계인은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예컨대 나스카 평원이나 한국의 고인들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사람들 저희와 똑같은 사피엔스 구조거든요. 그분들이 바라보는 이 경관, 주변의 환경은 저희는 이렇게 거대한 빌딩을 세운다면은 이분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서 이 전체를 형상화시켰거든요. 저희는 높이 올리는 걸 좋아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넓게 펴뜨는 걸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언제나 그것이 현대의 기술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되는 문장들은 사실 과장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실험 고고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충분히 만들 수 다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웃긴 건 나스카의 평원에 있는 그 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노동력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마지막 이고 공격 하나만 들어가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또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습니다. 쿠프왕 혹시 아세요? 예, 이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이집트 가보시면 쿠프왕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지금껏 만들어진 피라미드 중에 가장 크고 화려한 사이즈죠. 네. 그러나 쿠프왕 이후로 지어진 피라미드는 갈수록 비실비실됩니다. 네. 사이즈도 작아지고 형편없어요. 뭐예요? 기술이 오히려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퇴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쿠프왕 때쯤에 외계인이 와서 정확하게 딱 그려줬어. 니네 앞으로 이렇게 지으면 돼. 그리고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인간들이 그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집트 학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설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라는 것이 말씀하신 그 쿠프왕 시대 때 대략 한 기원전 2570년경이에요. 공부 좀 하셨네요. 예,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쿠프왕 피라미드가 어떤 규모적으로나 어떤 건축 공학적 완성도에 있어서 정점을 찍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까지 3대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왕조에서 오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왕조로 넘어가면 피라미드 규모가 되게 작아져요. 게다가 건축 공학적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그 높이가 오왕조 시대 때부터는 대충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쿠프왕 피라미드는 140, 한 6m, 8m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작아지죠. 그런데 또 몇 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왕조 시대 피라미드가 막 지어지던 이 시기가 태양 신앙이 이집트 사회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는 시기이거든요. 경쟁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오왕조 시대가 되면은 완전하게 태양 신앙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안악수나문. 안악수나무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미이라 맞아. 안악수나무. 예, 근데 안악수나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앙케사나멘이고요. 아, 그래요? 앙케사나멘이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던 시대는 이 피라미드 시대보다 1200년 정도 후인 신왕국 시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신 투탕카멘. 투탕카멘의 배다룬 누이자 부인의 이름이 앙케사나멘인데 이상하게 헐리우드에서 미이라 영화를 만들 때 잘못 읽었어요.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이제 안악수나문으로 해가지고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입에는 더 잘 붙는 것 같아. 예. 이름 바꿔요. 안악수나문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왕조 시대가 되면 파라오들이 피라미드 자기 무덤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신앙만을 위해서 거대한 기념물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왕조 시대 때는 이집트 사회 전체를 몰빵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근데 오왕조 시대 때부터는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신전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자원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됐고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 사왕조 시대 때 피라미드들은 피라미드 본체는 엄청 커요. 근데 부속 시설들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만듦새도 좀 대충입니다. 근데 오왕조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의 규모는 작아지지만 부속 시설의 규모가 커지고 부속 시설 전체가 뭐 아름다운 양각 구조로 장식이 돼요. 피라미드 안에 혹시 저 곰팡이는 안 삽니까? 아, 많죠. 많아요? 사실 저는 피라미드 안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건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오래된 돌들이잖아요. 예. 사실 그 돌에도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 사는 것들은 곰팡이랑 오래된 석조 건물이나 유적들은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그 네네네. 훼손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돌 틈에 많은 미생물이 들어가 살아요. 돌 틈에. 예, 그걸 엔도리픽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리스익은 돌. 돌, 예, 그래서 예. 엔도리픽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뭐 의심하신 건 아니죠? 예. 논문을 보니까 네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이름이 그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거기서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돌에서 발견된 세균 종류만 한 600여 종이 확인됐고요. 곰팡이가 한 200여 종 확인이 돼서 그 논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피라미드를 관리하는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얘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은 깜깜하죠. 그럼 깜깜하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돌에는 먹을 게 사실 별로 깜깜하면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깜깜하죠. 예리한데요. 빛이 안 되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럼 사실 지구상에서는 결국 우리가 태양 빛의 의존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없어도 사는 세균들이 많아요. 걔네는 뭘로 사냐면 화학 에너지를 쓰면 돼요. 네. 돌에 있는 광물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화학 합성이라고 그래요. 느리지만 잘하면서 얘네가 잘하니까 얘네도 나름대로 배설을 하고 뭐 산도 내놓고 그러면 결국 돌이 약해지고 실제로 풍화정형의 한 몫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큰 피라미드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철이나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돌 보존 처리 같은 거.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했어요. 근데 거기 워낙 태양도 세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거기는 자연 살균이 싹 되는 줄 알았어요. 피라미드 같은 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하시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고요. 피라미드 자체가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기 넘게 있는데 피라미드별로 상황이 다 너무 달라서 정확하게 그 세균과 관련해서 어떤 보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피라미드 관련된 보존 처리는 피라미드가 무너지
무너지지 않게 현대적인 어떤 구조물로 지지를 해주는 방식으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그러한 석조 그런 건 고인돌에 적용되는데 암각화하고 저희가 요즘에 사실 암각화한 연대를 몰라요. 하지만 거기 이렇게 파는 이제 도구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거기 틈에 이끼하고 각종 세균이 들어가 아까 말한 그 에서비스틱 들어가거든요. 지으류들. 그걸 찾는데 누가 이제 그걸 탁본을 뜨거나 잘 뭐라 파냐면 그 순간부터 거기 새로운 균이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사라져버리게. 그래서 이게 달 없어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탁본을 금지시키고 이제 3D 스캔을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알았습니다. 좀 선생님 미리 알았으면 좀 미리 보존시키고. 하나 더 나가서 피라미드 밖에 말고요. 네. 안에 들어가면 쌓아 올렸잖아요. 그러면 위에 올라간 그 내부 돌은 수천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이렇게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 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미생물을 채취하면 걔네는 적어도 이론상으로 한 5천 년 이상은 그 안에 있던 거라서 과연 얘네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돌에 있는 미생물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미생물은 아니지만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피라미드에 외장석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붙일 때 모르타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타르에는 식물성 재료가 들어갑니다. 갈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피라미드의 건축 연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문헌상의 증거라든가 혹은 정황 증거들 통해서 어느 정도 연대 값이 나오긴 하지만 자연과학적인 판단이 이제 보충이 돼서 더 단단한 어떤 이론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지금까지 한 게 오프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을 보다 그리고 역사를 보다를 합본해서 한번 저희가 재밌는 토크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사상 물론 이제 정말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 책만큼은 고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데이비 클라크나 아니면은 고든 차일드 책을 가장 추천하긴 하는데 지금은 딱히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고학도 역사적으로 어떤 그 이론적인 사조가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각각의 사조별로 정말 바이블격인 책들이 있죠. 비교적 최근 거의 뭐 30년 전이긴 하지만 이안 호더가 쓴 뭐 리딩 더 파스트 같은 책들도 이제 엄청난 바이블로 사용이 됐었지만 근래에는 사실 필수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곳만 딱 추천해 주세요. 글쎄 뭐 아마도 네, 다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아니 그 콜린 랜프류가 쓴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아, 딱 이름이 교재 같은데. 교재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봐도 이거는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만들지를 못하고 이집트건 모든 고대 문명은 사실 대국주의의 발음과 관련돼 있고요. 고고학 바라보는 관점 아까 저희는 과학적 고고학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사실 약간 좀 저희만 그렇고 어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유물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데 보는 것도 있고 역사학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인류학으로 보는 것도 있고 해서 딱 이거 하나만 보면은 고고학은 종합된다가 아니라 심지어 학과도 이름이 10개가 넘어요. 고고학과, 고고미술사, 고고인류학, 문화유적 그럴 정도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이 없는 학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고고학이라는 이 학문적인 위치가 지역별로 되게 차이가 커요. 미국에서는 인류학의 한 분과로 들어가고 유럽 같은 경우는 뭔가 민족학에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네네. 어느 한 권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책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가 길게 또 이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과학을 보다 책 나왔다는 얘기 하려고 얘기 꺼냈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제 책 꺼내고 싶었습니다. 또 책이 있으시군요. 아, 예, 근데 그건 뭐 그냥. 예, 그거는 그냥 저희가 저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학자분들 그리고 고고학자분들과 함께 고대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놀라운 과학기술.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과학기술이 뭐 있었겠어 이런 생각들 하시겠습니다만 아마 고고학으로 많이 발굴을 하시다 보면 야, 이때도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이런 정도의 똑똑함이 있었나 이런 이제 깜짝깜짝 놀라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한번 예전에 그리스에 갔다가 박물관을 갔는데 한 2,000 몇백 년 됐다는데 약병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를 만들기 엄청 작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이 작은 걸 미세하게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게 한 2,000 몇백 년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고고학자분들이 보셨을 때 고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이다 할 만한 것들 혹시 그냥 생각나는 거 한두 개 정도 찝어주신다면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이요? 옛날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문경 이게 요만하거든요. 2,4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샤만이 의식을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거울의 뒷면을 침을했는데 요만한 거 하나 기준으로요. 하나하나 선의 기준 0.2mm가 콤파스 원이 13,000개가 있어요. 원하고 이제 이런 무늬가 해서 이거는 완벽하게 복원을 못하는 게 그렇게 세밀하게 작동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청동기를 무슨 오토캐드 하듯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작동한 게 아니라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 청동
청동 주물을 부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3배 어려운 거거든요. 유라시아 초원하고 고조선에서 그게 처음 나왔는데 그거를 몇 배 더 정밀화시켜서 한반도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옆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일본 보면은 청동기가 갈수록 거대해지거든요. 한국은 거대한 청동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별로 볼 게 없냐는데 물론 맞는데 정말로 작고 마치 반도체 웨이퍼랑 너무 닮았어요. 이게. 우리가 반도체 강국인 이유가 있군요. 아 그렇죠. 예, 저는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게 한국은 청동기가 들어와도 거기에 그 전부터 우리는 그럼 저희 3나노 양산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반도체 양산에 들어와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중국만 해도 현재까지는 불량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쉽지가 않다. 그거 못 넣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한 청동 거울. 네. 우리 애국 민수님 역시 뭐 이집트로 가야죠. 예, 그래야겠죠. 근데 저는 이제 먼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프레임을 고대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학이 굉장히 근대적인 어떤 특유의 사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과학보다는 뭔가 기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집트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수준의 기술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장 흥미롭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미라 제작이라고 할 수가 미라. 있겠죠. 그러니까 시신을 썩지 않게끔 인공적으로 건조를 시켜서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그 문명이 시작하던 시점, 기원전 3000년 정도부터 미라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의 미라는 거의 전부 다 확인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집트에 가시면 투탕카멘이나 뭐 람세스 2세나 이런 파라오들의 얼굴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도 다 남겨져 있고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이 미라 기술이 한 번에 다 완성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그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의 미라는 18왕조와 19왕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확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미라의 상태를 토대로 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추론한 건데 18왕조 시대의 미라는 나트론이라고 하는 천연 소다를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그 물 속에다가 시신을 이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트론이 피부에 삼투압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건조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흡수되었던 흔적들이 확인이 되는데 19왕조 때는 그냥 통째로 그 나트론 가루에다가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는 보존 상태 측면에서는 18왕조 시대의 파라오가 더 좋거든요. 또 뭐 그런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나트론이 뭐예요, 근데? 나트론이 천연 소다. 절인 거 같아. 절인 거죠. 그러니까 인공 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건조를 해요? 인공 건조라는 그러니까 나트론 보통 일반적으로 나트론 그 가루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놔요. 시신은 그냥 그대로 아니면은 그 내장 같은 내장 같은 이게 이제 시신 이것도 계층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이제 상위 계층 이제 왕이나 아주 상위 귀족들 같은 경우는 내장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렇죠. 내장을 전부 제거하고 대신에 이 사람들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유 때문에 심장만 내부에 남겨놓고 심지어는 뇌도 제거를 해요. 뇌를 제거할 때는 꼬챙이를 이렇게 코로 넣어가지고 뇌를 다 부숩니다. 그럼 뇌가 이제 콧구멍이나 이런 입이나 귀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빠져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뇌가 없어진 상태니까 두개골이 함몰될 위험이 있으니 머리 안에다가 이제 수지를 조금 주입을 해가지고 모양을 이제 갖춰놓고 그다음에 내장은 다 제거해서 내장들도 다 각각 따로따로 건조를 시켜요. 그리고 이 내부에 어떤 이제 충전재를 조금 채워놓고 배를 갈라요? 옆구리를 갈라요. 그래서 시신이 그 안에 한 몇십 일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육포처럼 변해가지고 빼짝 말르게 나오거든요. 되게 이제 수축돼가지고 그런 다음에 건조된 시신에다가 정성스럽게 이제 아마포를 이제 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그 시신의 모습이 수천 혹은 수백 년 동안 마르고 말라서 그 모양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원래부터 그 상태로 만들어서 보존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많이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근데 이게 아마 모든 이 고대의 기술들은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전승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그 미라를 만드는 기술은 고급 기술이었고 특수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승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미라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K미라가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K미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이집트보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훨씬 더 이 질적으로 우수한 미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때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조선시대 저희가 왜 요즘에 한참 뭐 드라마 나옵니다만은 고려 시대는 정말 국제화된 나라였다가 다 엎어버리고 가장 강력한 성리학으로 모든 것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회 시스템을 강력한 주자가리하고 국조 오례 같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주자가리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무덤을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회로 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멘트 같은. 시멘트, 석회하고 모래, 황토를 섞어요. 근데 그 비율은 이제는
중국에서 그렇게 송나라 때 썼지만은 정작 중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는 또 이게 FM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써주신 대로. 예, 그거 아니 우리가 저기 사대부가 진짜 우리는 안 된다 해서 강력하게 그걸 추진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회를 잘 쳤는지 아예 그냥 진공 상태가 돼요. 미생물 활동이 완전 정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한 임진왜란 전까지 그게 나오는데 미라를 보니까는 제가 또 러시아 공부할 때 알타이에서 미라 많이 나왔거든요. 그분 전문가 모시고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분 첫 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강인욱 박사, 자네 나한테 거짓말했네. 왜요? 이거는 미라가 아니라 그냥 시체야. 예컨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뇌수도 빼고 내장사 드러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연구할 게 없고 피부도 원래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변형돼 있잖아요. 뇌수가 그냥 있어요. 심지어는 대장 안에 있는 그 분변도 남아있고 심지어 안구 이런 것들 다 남아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완벽하게 그거를 보존을 다 하나하나가 연구 대상이죠. 아직도 저희 몰라요. 그게 그 창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완벽해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인공 미라면 다 처리를 하거든요. 예컨대 뭐 투탕카멘이 마지막 날 뭘 먹었나 모르잖아요. 저희는 가능하다는 아니요, 근데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미라 보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파라오들의 미라는 사실 차이가 뭐냐면 미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미라가 아니라 이집트의 미라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한반도의 미라들이나 유라시아 쪽의 미라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때문에 시신이 보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집트 쪽 미라에서도 우연의 산물이긴 하지만 내장 속에 흔적들이 남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예컨대 얼음 속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소금 강탕도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압력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내장의 위치라든지 예컨대 간이 부었다 안 부었다 이런 걸 잘 확신할 수가 없는데 한국에 완벽하게 그냥 이 염한 대륙이 남아 있으니까. 예, 근데 저희가 아쉽게도 발견된 초기에는 이게 회가요 꽃갱이로도 안 됐어요. 포크레인 날로 찍어야지만 깨지는데 이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손 못 댄다고 그래서 그냥 다시 묻어버린 것도 꽤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조사는 거치고 다시 이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미이라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고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어요. 미이라가 없는 나라는 없는데 K미라가 최고다. 유일무이하다. 유일무이하다. 예,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어떠한 바램보다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효도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뭐 드셨대요 마지막에? 보통 저기 한약을 많이 먹었는데요. 보통 거기에 들 정도면은 이 양반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양반 자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많이 먹었는데 납성분이 많이 나와서 아마 좀 그런 것도 좀 납성분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드신 것 같고 또 안동에서 발견된 아주 유명한 원희 아빠라고 하죠. 본 것 같아요. 이응태 묘지 그분 같은 경우는 민망님께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미투리를 직접 그거 봤어요. 예, 신문에서. 그것도 있고 종이로 된 편지도 있고. 감동적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는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사실 이집트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왜냐면 이게 시기가 너무 다른데 네? 고대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파라오라고 할 수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기원전 30년에 죽는데 클레오파트라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적인 거리보다 클레오파트라와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크푸까지의 시간적인 거리가 더 길어요. 이집트 진짜 오래. 네, 진짜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문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 이 조선시대는 사실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물론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그 피라미드 그냥 높게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높이 쌓아서 왜 우리도 뭐 예전에 보면 무슨 첨성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별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높이 쌓아서 그 위에서 뭔가 이렇게 관측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그 자체, 본체 자체는 그냥 상징선만 띄고 있는 구조물이고요. 네네. 그 피라미드 본체 말고 주변에 같이 만들어졌었던 그 부속 시설들이 전체 이게 묘역으로서 계속해서 기능을 했죠. 본체는 그냥 상징선만 띄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피라미드가 가끔 잘못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북극성이나 특별한 별을 뭐 지향하고 있다. 이래서 천문대로서의 기능을 했다.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해석이 좀 잘못된 게 별들의 위치가 옛날엔 달랐기 때문에 지금이랑? 네, 지금 우연하게 북극성이 딱 같은 방향에 놓여있을 뿐인 거지 세차 운동이라던가 별들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그 시기로 가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는 얼마나 오래됐냐면 그 마침 하신 세차 운동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보던 북극성은 오늘의 북극성이랑 다른 별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피라미드가 천문 관측대 이런 걸로 오해되는 이유는 뭐냐면 피라미드는
분명히 어떤 천체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건축물인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의 입구는 전부 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태양신앙 이전의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주국성, 지금의 북극성은 아니지만 어쨌건 북쪽에 있어가지고 밤 동안에 전혀 지지 않는 계속 떠 있는 주국성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중요한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제 왕이 죽고 나면 하늘로 올라서 저 주국성과 동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입구는 언제나 북쪽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태양신앙이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고 나서도 일종의 문화적인 잔존물로서 계속, 왜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단 말이 약간 꼴통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뭐가 하나 완성이 되면 안 바꾸고 계속 써요. 나중에 이제 별신앙보다 태양신앙이 더 중요해졌을 때에도 피라미드 입구 자체는 북쪽에 놔두고 대신 태양신앙 역시 내부에다가 반영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피라미드 내부가 전부 다 남북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번은 피라미드 내부 구조를 이중으로 한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동서축은 태양신앙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만드는데 이게 그거 재밌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는 걸. 그러니까 굴절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거든요. 내부 구조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추정이지만 한 번 만드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귀찮으면 잔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원래 메인축은 그대로 남북축으로 두지만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신이 안치되는 매장실만 동서축으로 틀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 형식은 하나의 형식으로 굳어져 가지고 피라미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보다 해서는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한을 풀고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역사를 보다 해서 똑같은 얘기했었던 거. 아, 역사를 보다 해서도 이렇게 말씀 많으세요 원래. 너무 재밌는데요? 애국민수님 진짜 너무 재밌다. 근데 이집트 얘기 재미는 있네요 확실히. 여튼 그 피라미드 만드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그 형식 그대로 이제 가능하면 계속 가려고 이집트인들은 반성대로 좀 만드는 게 있었군요. 근데 그 이집트 피라미드 하나 만드는데 쿠프 한 건 140m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한 번 만드는데 몇십 년 걸리는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예, 이게 왜냐하면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당대 문헌 기록은 거의 남겨져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아, 피라미드는 무덤 내부에 뭐 써 있고 이런 네. 것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왕묘의 경우에는 피라미드보다 후대의 왕묘들 내부에서는 문헌이 쓰여지는데 피라미드 내부에는 건설과 관련된 어떤 기록이 쓰여진 적이 없고, 그래서 피라미드 건설 방법이나 건설 기간은 과학자분들이 이제 나서는 영역인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몇 년 만에 만들 수 있다, 요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널리 쓰이는 설이 대피라미드 기준으로 10만 명 20년 설이 제일 많이 널리 이용이 되거든요. 10만 명 20년. 예.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나와요. 대피라미드는 10만 명이 20년 동안 만들었다. 근데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추정하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이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래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 돌은 어디서 갖고 왔어? 그 본체에 들어가는 돌은 대체로 그 주변에서 캐요. 캐요 밑에서. 예,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제 세워져 있는 지역이 대체로 다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변에서 캐가지고, 그래서 피라미드 지구를 가시면 주변에 이렇게 채석된 흔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돌만 갖고 만드는 건 아니고 피라미드 내부에 들어가는 방 만들 때 쓰는 이런 돌들은 화강암이거든요. 요거는 거의 1000km 가까이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에서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갖고요? 나일강? 예, 배에 실어서 갖고 오는데, 나일강은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이전 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교통로로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배에 실으면 한 2주 정도 걸려가지고 이동을 한 것으로. 근데 그 돌 하나도 크기가 되게 크죠?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하나 크기가? 근데 이게 또 돌이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큰 거는 높이가 거의 사람 키 정도만 하고요. 작은 거는 뭐 한 50cm 정도 되고, 아, 그게 똑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무슨 서프라이즈 이런 거 보면 단 1mm의 오차도 없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것도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일단은 돌을 쌓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을 외장석으로 포장을 하거든요. 이 외장석도 역시 석회암이긴 석회암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하얀색 석회암이에요.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곳 강 건너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서 가지고 오는데, 요 외장석이 1mm도 오차가 없게끔 딱 맞춰가지고 붙입니다. 지금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 피라미드가 하나의 돌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랐겠네요. 그죠? 대피라미드는 외장석이 거의 다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시면 대피라미드 하단부에 외장석의 흔적이 남겨져 있고, 그 흔적을 좀 더 많이
많이 볼 수 있는 피라미드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굴절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인데 몸체의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외장석에 남겨져 있어요. 그거는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노예 계급들 혹은 뭐 범죄자들? 고대 이집트, 특히 이제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그 고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 계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보통의 농민들한테 일종의 노역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그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아요. 그 피라미드 노동자분들이? 피라미드 이제 인근에서 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캠프의 유적도 발굴이 되었는데, 공간을 조금 살펴보니까 1인당 들어가는 그 공간의 크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그 주변에서 곡물뼈라든가 생선, 가시가 되게 많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당연한 게 저희가 채 찍어들고는 땅을 파거나 하는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대한 육산 빌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데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인적 관리를 해서 이게 HR의 가장 승리 아니겠습니까?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땅을 파보면 알지만은 가장 먼저 인부들을 먹여야 돼요. 제가 그때 인부였거든요. 선생님들은 돈 없으면 또 떨어지면요 그냥 대충 당신 드시고, 저희는 꼭 좋은 걸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야지만 이게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할 줄 알았었던 일머리의 기원이 이집트인 셈이죠. 사실 이 피라미드를 우리가 볼 때 항상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보다 저는 이제 행정적인 측면이 더 놀라운 어떤 기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관리하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선전수를 발휘했을 거예요. 그 정도 놀라운 퀄리티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노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잘 먹이면서 노동주 같은 주류 공급도 또 술 얘기로 갑니다. 해줬나요? 노동주하고 함께 이제 다양한 춤과 놀이 이런 게 또 빠질 수가 실제로? 없어요. 제가 이집트 모릅니다만은 고인돌만 해도요 다양한 퍼포먼스하고 술을 같이 아마 먹었을 거라는 것은, 아마 사실 술은 안 남아 있는데요. 톡이 보면은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미세한 물질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실제로 발효가 된 그러한 아마 막걸리 같은 것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꽤 나오고 있어요. 술은 언제부터 먹은 거예요, 사람이? 확인된 바로는 예컨대 근동지방은 맥주가 한 12,000년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막걸리 같은 과일주 같은 발효주는 중국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8,000년인데 뭐 제 생각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아마 먹었을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술을 인류가 접한 거는 구석기 시대 수료 채집할 때요. 과일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알코올 냄새가 독특하잖아요. 그냥 과일 따라 가는데 이 냄새 있는 곳에 가면 과일이 있다. 근데 이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먹어보는데 좀 이상한데 먹을만 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기분도 이상해지는 거야. 괜찮네.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술 맛은 알았고, 신석기 시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이게 사실은 원숭이들도 과일 먹다 보면은 유독 따로 또 발효가 이미 된 상태에 있으면은 그게 이제 당이 바뀌어서 알코올 되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먹더라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기분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술의 기원, 중국에서 재미있는 그 무덤이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무덤이 이제 족장인 것 같아요. 뒤에 토기들이 막 나왔거든요. 토기들을 이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을 분석을 했더니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술 먹었던 것처럼 발효지은 적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같이 갖고 있었던 유물 중에서요 피리가 있었어요. 피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족장으로서 술도 따라주고 음악으로 잔치도 해주는 엔터테이너를 겸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랐던 게 아니었겠냐. 예. 중국에도 약간 피라미드 비슷한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이즈가 큰 건 이제 이집트.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건 이집트인데, 용적이 가장 큰 건 또 이집트 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그 어디죠? 저쪽 그 멕시코 쪽에 있는 테오티후아칸에 있는 태양의 피라미드가 사실 아마 용적은 제일 클 겁니다. 거기 이제 기울기가 조금 낮고 완만하고. 높이 65m에다가 좌우가 220m거든요. 네네. 규모로서는 최고예요, 전 세계. 근데 220m는 대피라미드가 더 큰데 왜냐면 피라미드는 이 좌우 너비가 230m거든요. 높이는 146에서 148m 정도 되고. 근데 정말 왜 용적이 크다 그러죠? 그럼 용적이 클 수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가 문과라. 진짜 제가 써준 대로. 계산은 저 우리 김범주 교수님 앞에서 잘못하면 혼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는 얘기 안 하는 거고. 근데 예전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학문이 어찌 보면 별의 움직임 뭐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날씨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오늘이 며칠인지도 그런 거 보고 좀 파악한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집트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리우스라는 별을 가지고 1년의 달력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집트는 다 나일강 따라서 문명이 있다 보니까 나일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언제 물이 마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걸 발견하냐면 지평선에서 태양하고 시리우스가
시리우스가 같이 떠오르는 시기가 되면 아마 우기가 됐겠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나일강에 범람을 하니까 그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찔끔찔끔 별이 이동하는 거를 가지고 세다 보니까 1년이 365일이네 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범람의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는 1년이 그 범람이 시작되면서부터 1년이 시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범람이 일어나는 시점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태양이 뜨기 직전에 시리우스가 보이면 그러니까 태양이랑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난다, 범람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계속 날을 세 보니까 365일 이어서 365일을 1년으로 삼았는데 이집트가 365일이었어요, 1년이? 예, 문제는 이집트 달력은 윤일이 없어요. 365.251이잖아요. 그 1년이 원래. 근데 이집트인들은 0.251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집트의 연대를 보면 이게 1365 곱하기 3가 계산은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1년이 확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달력상으로는 이때가 1년이 시작돼야 되는데 1년이 이제 중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4년에 하루씩이 걸린지 밀리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한 1365년쯤 되면 겨울이 여름 되고 뭐 이렇게 예, 되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달력이 두 개가 있었어요. 민간에서 쓰이는 실제의 계절에 맞춘 달력이 있었고 그냥 쓰는 달력이 있었고. 그럼 이제 하늘을 보더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딱 눈 뜨고 시리우스 대충 뭐 요즘 떨어져 있네 이렇게 측정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를 대든지 어디 올라가서 재든지 뭐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가끔 도구가 없을 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예요? 손하고 팔을 쓰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재면 이게 15도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시직경이 0.5도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이 손톱이 달을 가려요. 진짜요? 네, 달이 딱 그 정도로 보입니다. 엄지가 좀 큰데? 저는 옛날로 돌아가면 제가 과연 천문학을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이 드는 게 옛날에는 망원경도 없고 진짜 육안 관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천문학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망원경으로 개별천체를 관측을 해요. 근데 당시에는 개별천체의 특성을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하늘은 스크린 그리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작은 점들의 이동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어스트로노미가 아니라 어스트로메트리라고 해서 측성학이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점들의 이동을 고민하고 어제 여기 있던 별이 왜 여기로 갔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정도의 천문학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천문을 관측하는 구조물들은 있었죠? 그쵸. 사실 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첨성대. 그거 천문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아니, 되게 나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서 높이가 일단 너무 낮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차라리 연인들이 데이트했으면 했지. 거기 데이트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거 올라가야 되는데 상징성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역사 기록에서도 첨성대의 용도나 이런 쓰임새가 명확히 안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첨성대가 천문대가 아니었을 거라는 반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왜 도심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천문대는 더 별이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간다거나 시골에 가는데 당시 경주면은 거의 한가운데. 번화가잖아요. 네. 왜 도심 한복판에 있냐라는 반론이 있지만 사실 그 반론은 조금 현대적인 관점이기도 해요. 지금처럼 도시가 밝지도 않았을 거고 오히려 왕이 관장하는 천문 관측이기 때문에 왕이 관리할 수 있는 경주에 있는 게 더 타당하다는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첨성대가 천문대일 거라는 가장 유력한 간접 증거가 뭐냐면 첨성대가 지어질 즈음부터 신라 시대에서 천문 기록이 폭증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첨성대를 어떻게 썼다는 기록은 없는데 첨성대가 건립이 된 시점 이후부터 백제랑 고구려는 여전히 똑같은데 신라에서만 천문 관측 기록이 막 폭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천문 관측의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첨성대 옆에 다른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 없어져가지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전혀 없고요. 없대요. 왜냐면은 그게 계시부터 미스터리였으니까. 근데 과학사 하시는 분들께 그 한번 여쭤보니까 당신이 어떠한 가설을 세워도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맞다고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성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문제는 삼국시대의 천문 기록이 상당수는 우리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은 중국 거를 그냥 가지고 온 것도 많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천문 고고학을 전공하시는데요. 천문 고고학. 예, 그게 있습니다. 고대의 유물 가지고 달력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 25,000년 전에 달력이 나왔어요. 에이.
그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25,000년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분 주장인데요. 근데 그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네. 그 비탈리 라리체프라고 러시아 고고학 아주 최고 들어가신 분인데 25,000년 전에 바이칼에 브리에티라는 유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맘모스를 깎아서 만든 여인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에 그 보니까는 인형상이 이렇게 아주 되게 갸름해요. 몸에 이렇게 반달 모양의 무늬들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라리체프 선생님께서 분석을 하시더니만 이거는 달의 이지러짐을 표현한 것이다. 예, 그 당시에는 빙하기이기 때문에 삶의 대부분을 동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밖에 며칠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천문을 안다는 것, 달려간다는 것은 세계의 비밀을 아는 것이니까 야 이만큼 좋은 유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만 근데 문제가 아까 나왔던 이야기인데 25,000년 전에 별자리가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랜덤하게 찍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러한 천문학적 지식이 없다면은 인류는 구석기 시대부터 아예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늘 그러면 과학을 그리고 역사를 보다 통합 시간 여러분 어떻게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종종 한 번씩 또 우리 과학자분들도 그 역사를 보다 한번 또 초대해 주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재밌는 또 풍성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과학자분들, 고고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